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상태라 현재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사건의 시작은 시모가 원래 입이 좀 가벼우신 편인데 약간 흥분을 하시면 아무 말이나 막 뱉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가족들 대부분이 그냥 흘려듣긴 하지만 시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죠. 모두가 서로 헐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최대한 조심히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완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간단하게 술을 드신다는 걸 분위기 때문인지 좀 무리하게 술을 드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시모는 모처럼 한 가족이 모인 게 좋아서 그런 거라며 점점 더 술의 양을 늘리셨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서 남편은 묵묵히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희를 집중시키셨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네요.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봐라.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몸도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싶은데 너희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김에 내 생각을 얘기하마. 너희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다. 그동안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잖아? 그래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들도 아니라서 내가 정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한다. 너희들이야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재산을 나눠주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불릴 수야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개개인마다 능력이 다를 거 아니야? 나는 너희 아빠가 살아생전 힘들게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줄 때 학력별로 나눌까 하거든. 내 아들들이야 어차피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바로 내 아들의 배필이자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 너희들이잖아. 돈을 불리는데도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도 내 아들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도 더 편할 테고. 이 나이 먹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맨날 까먹고 있는 모습만 보면서 속 태울 수는 없잖니?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막내 며느리의 학벌이 제일 좋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테고 다음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분배를 받을 거다.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가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구나.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니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해도 된다. 크게 반대하는 거 없으면 이대로 진행할까 하는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나 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제일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재산 분배를 적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예 차별대우 아닌가요? 뭐든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선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할게요. 더는 가족들끼리 싸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자식들 먼저 따로 모아서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죠. 대놓고 이 사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방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다들 나랑 같은 생각이지? 재수 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너무 황당하네요. 잠깐만요.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저도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제 인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집갈 때 좋은 조건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노력의 차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큰형님, 작은형님보다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제가 좋은 학력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도 형님들보다 보는 눈이 훨씬 더 밝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하신 결정 저는 따르도록 할게요. 이번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저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집안의 장남이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식상한 의견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막내 동서가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생활하는 건 맞지만 경제적인 눈은 제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며느리들 중에 돈에 대한 개념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저 아닌가요? 막내 동서는 그냥 회사를 다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벌고 절약 정신도 투철한 세무사인 제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도 꽤 이름 있는 대학 나와서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보단 제가 훨씬 더 조건이 괜찮다고 봐야죠.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재산 받겠습니다. 남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한마디에 가족들 모두 흔들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눴었는데 재산 문제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더군다나 며느리들의 개인 능력을 보고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건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중졸인 저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될 재산이 적어지는 거였어요.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서 중졸을 하고 바로 사회로 나와 일을 시작해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도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너무 불공평하다면서 반박을 했지만 둘째, 셋째 동서는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시모가 혹하게 되자 막내 동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 얘기하면서 둘째 동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크게 나서지 않는 모습에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따로 대화를 하길 원했어요. 그제서야 둘째 시동생이 입을 열었네요. 형, 정말 속 보이는 거 알아? 장남이라서 어머니의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럼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면 되잖아.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형수님이 중졸이라서 그래?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든 그건 중요치 않아. 괜히 돈 문제로 가족 간의 사이에 금이 갈까봐 그러는 거다. 벌써부터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 재수씨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막내 재수씨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져 버렸는데 이게 가족 간의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이 이런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차별을 둬서 왜 싸움을 부추기냐고요?
언제나 현명하셨던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 형제들도 각자 다른 대학 나왔는데 저는 서울대 나왔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중졸을 나왔어도 형제간 학력으로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실질적으로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니? 전부 며느리들이 하고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많은 재산을 무턱대고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토달지 마라. 둘째, 셋째 너희들은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오르시는 게 돈이라는 건 배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형님은 중졸밖에 안 나오셨으니 당연히 경제관념이 떨어질 수밖에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알게 모르게 개개인의 능력을 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할게요. 큰형님은 중졸이라 몇 푼 받지도 못하겠어요. 이래서 집안 환경도 무시 못한다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 부모님을 탓해야죠.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일찍 사회로 뛰어들었으니 당연히 남들보다 배운 지식이 모자란 거죠. 집안 유전자를 봐도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저희 애들은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형님 애들은 중간도 겨우 턱걸이 한다면서요? 걔들이 커서 똑같은 길을 걸을 테고 결국에는 뻔한 회사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겠죠. 그래서 집안의 학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수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싸움을 부추기겠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왜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래? 괜히 형수님 때문에 재산을 제일 적게 받게 됐으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예상했던 일이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터지고 말았습니다. 셋째 동서는 저에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삶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을 하고 있었네요. 배운 것도 없는데 집안의 제일 큰 형님이라고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겠죠. 이것저것 시키기라도 하면 항상 입이 나왔었는데 속으로 제가 중졸밖에 안 나왔다는 걸 무시하고 있었을 게 동서의 한마디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시모는 가족끼리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거침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주거리 삼아 술을 들이키고 계셨어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시모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거였고 참다 못한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가져가게 되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할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솔직히 어머님께서 주시는 재산을 받는다고 삶이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고작 재산 몇 푼 된다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막말을 주고받는 건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것 같아. 동서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 나왔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많이 받고 싶겠지.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인연 끊을 거야?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지금 하는 행동들은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다고. 어머님 봐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즐기고 계시잖아. 이런 모습을 안주거리 삼고 계신 거 안 보여?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서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의 싸움이 의미가 있을까? 다들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 다들 파악도 못했잖아. 모든 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이상 섣부른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나중에 분명 후회가 뒤따를 거야. 내가 비록 중졸밖에 안 되지만 사회생활을 정말 오랜 기간 경험해 온 걸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돈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 정말 많이 봐왔어.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얼굴 봐온 시간이 얼마인데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거야? 중졸인 주제에 교수 나셨네. 네가 그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어차피 애들은 중졸인 너의 말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내가 돈을 안 주겠다고? 재산이 얼마인지 말을 안 해서 불안하다고? 지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액은 총 10억이고 분배 결정이 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거다. 둘째, 셋째 중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조건이 좋은 며느리와 내 아들이 7억을 가져갈 테고 그 다음이 3억을 가져가게 될 거다. 큰 며느리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가만히라도 있으면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을 수나 있지. 어쩜 말하는 게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지게 만드니? 술맛도 다 떨어졌다. 돈 주면 감사하게 받을 것들이 어디서 착한 척이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쓸데없이 입을 놀리셔서 왜 어머님 심기를 건드세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에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님, 그런데 재산 분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반반도 아니고 7억에 3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7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4억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7억을 받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조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큰형님 쪽은 재산 분배가 없다고 하셔서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동서내외들은 벌써 시모가 조만간 넘겨주겠다는 말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보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제 팔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먼저 집에 들어와 진정되지 않은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들이킨 남편이 무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속을 알 수는 없었지만 들춰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기간이 지났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고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진 상태였죠. 이미 서로 각자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재산 분배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하려고 부른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니?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많은 재산을 분배받게 될 아들은 둘째고 나머지는 막내 아들이 가져가게 될 거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인 너는 땡전 한 푼도 없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왜 두 번째로 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하신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그래도 세무사 일을 하고 있잖니. 그럼 돈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 너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겠어? 그래서 결정한 거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둘째 며느리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7억을 가져갈 거고 막내 며느리 집안은 3억을 가져갈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나는
둘째 며느리 집에서 지낼까 하는데 괜찮지? 7억을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나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니? 이런 건 내가 말을 안 해도 먼저 같이 살자고 물어봐야 하는 건데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게 바쁜 거야? 내 아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둘째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7억 받아야지.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갑자기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많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 당신 7억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허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다는 거 몰라? 형님이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돈보다 함께 지내는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그 7억 저한테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안방 내어드릴 테니까 저희 집 오시라니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냥 저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여쭤본 거잖아. 저 같으면 어머님 없고 저희 집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 전부 다 봤거든요. 어머님,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실 거면 처분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희 주시는 건가요? 그럴 생각이다. 이 집 처분하고 나온 금액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둘째 동서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고 시모는 먼저 둘째 동서네외 집에 들어가 살겠다며 집이 처분되는 즉시 재산까지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에 시모는 둘째 동서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시모의 집이 처분이 되면서 둘째 동서 내외에게 약속했던 재산을 줘야 하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동서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 동서 내외한테도 재산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둘째, 셋째 동서 내외는 한계치에 도달했는지 결국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는 둘째 동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시모와 동서 내외들이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네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니? 내가 얘기했지? 좀 더 기다리라고.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핑계만 대시고 약속했던 재산은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어머님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10억이 있긴 하신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들어가 있으시다면 왜 안 보여주시는 건데요? 설마 잠깐 사이에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믿음을 안 주시잖아요. 글쎄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내 재산을 전부 다 주게 된다면 나중에 나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저희가 왜 어머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0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당장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저도 정말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셨으면 실행에 옮기셔야죠. 당장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저희가 받은 금액은 1,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요. 어머님 집 처분한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내 통장에 들어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편함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됐을 때 나눠주도록 하마. 큰 돈을 치고 있다가 막상 너희들한테 전부 다 나눠줄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하고 불안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돈이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10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 가족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쥐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있다니까. 내가 나중에 보여준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둘째 며느리가 재산 안 준다고 이젠 밥까지 굶긴다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되겠어? 일단 외식이나 하러 가자. 어머님, 이 사람이랑 저번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10억이라는 재산 없으신 거 맞죠?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었대요. 누구보다 이 사람이 아버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죠. 혹시 저희들한테 거짓말 하신 건 아니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누가 믿겠어요? 내가 있다면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의심하는 거야? 다들 내 재산 안 가지고 싶어?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 그래서 쉽게 내놓지 못했었다. 시몬은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져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길래 점점 사태는 심각해졌고 둘째 시동생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여는 순간 시몬은 가방을 움켜쥔 채 저희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둘째 시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의 품에 있던 가방을 뺏었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탈탈 털었는데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통장을 펼치는 순간 사색이 든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고 둘째 동서가 급하게 달려가 통장을 뺏어 들어 확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시모의 통장에는 10억이 아닌 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10억이라는 금액은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모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죠. 둘째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들 침착하라고 화를 내더니 시모에게 다가가 집을 처분한 돈은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알려줘야 도와줄 거 아니냐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하자 시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는 동네 지인들과 여행을 하던 도중에 카지노에 잠깐 발을 들인 적이 있었는데 번쩍거리는 조명과 함께 여러 가지 놀 것들이 많아 한참 동안 재미를 보다가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걸 내보이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정말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돈을 조금씩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을 찾는 액수가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돈이 바닥이 나게 되자
시모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기로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오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을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에 털어버린 시모는 둘째 동서내외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결국 이 사실이 전부 밝혀지자 둘째 시동생은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막내 동서내외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거에 저희도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였죠.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아버렸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결국 장남인 남편이 시모를 모시게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저녁 저에게 대화 좀 하자면서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그런데 명함 한 장을 쥐어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명함을 저에게 왜 줬는지 알 수 없어서 남편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에게 그동안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고 너무 놀라 급하게 안방에 보석함을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우리 금품들 다 어디 갔어? 설마 우리가 외출한 사이 어머님이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서 팔으신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숨겨놨어. 어제 잠깐 당신이랑 외출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집 청소를 하고 계셨잖아. 그런데 금품함을 뒤적거린 흔적이 보이더라고. 혹시 몰라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계속 발뺌하길래 나중에 돈을 드린다니까 그제서야 주머니에 있던 우리 결혼 반지를 꺼내시더라. 그래서 내가 금품함에 있던 귀중품들 전부 다 숨겨놨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알아본 곳이거든. 그쪽으로 모시는 게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야. 우리도 언제까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너 손에 쥐고 있는 그 명함 이리 좀 가져와 봐라.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진다고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가서 요양 좀 하세요. 이리 내놔보래도? 이건 뭐야?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여기에 보내고 너희들은 편히 살겠다는 거지?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다. 됐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마. 나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 있어. 용돈도 안 주니까 금품에 손을 댄 것뿐이라고.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명함에 있던 단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이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둘째, 셋째 동서내외는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조금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모는 자기 통제 제어 불능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평생 그곳에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시모 때문에 집안 전체에 불화가 생겼고 현재 다들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그래도 시동생들을 잘 설득시켜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동서들이 시모에게 돈 나가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네요. 이 문제로 인해 분명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겠죠.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에게 불행을 주게 됐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처음으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나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시댁 어른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저를 반겨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전 결혼 전 작은 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뜨개 공방 옆에서 작은 브런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왔다 갔다 인사만 하다가 점점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전 결혼 전 공방에서 일을 했지만 남편 사업이 바빠짐에 따라 남편을 도와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원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종철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일 끝나고 같이 가보자. 아마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 궁금하다. 그러게. 도련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나도 궁금하다. 엄청 보수적이어서 눈 진짜 높을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 그날은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 터라 가게 일을 마치고 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싹싹해 보이는 동서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하호호 짧은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동서가 저에게 살포시 말을 걸더라고요. 저 역시도 내성적이라 쉽게 다가가지 못한 성격인데 동서가 먼저 다가와 주니 조금 고맙기도 하면서 정말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참 고마웠어요. 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이제 둘인데 우리 잘 지내보아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낯을 가려서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 잘 지내봐요, 동서.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나이 차이도 있고 손아래 동서인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고마워. 그럼 말 놓을게. 나도 여자 형제가 없어서 동서 같은 사람 있으면 너무 좋지, 동생 같고. 우리 잘 지내보자. 네, 형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버님 사업이 엄청 잘 된다면서요. 부러워요, 형님. 저도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에이, 서방님 정도면 진짜 괜찮지. 전문직에 얼굴도 훈훈하고 동서도 복 받았어. 누가 보면 우리 되게 별로 같다. 안 그래? 말부터 편하게 하자는 동서의 말에 첫 만남부터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시댁 부모님도 며느리끼리 잘 지내니 참 보기 좋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동서는
제 마음에도 꼭 드는 며느리였어요. 한참 도련님의 결혼 준비가 있던 중, 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시부모님은 겹경사가 났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에그머니나, 우리 첫째가 아이를 가졌구나. 엄마 아빠 닮으면 얼마나 예쁠 거야. 종철이 장가도 가고 아주 경사다. 그러게요. 그래도 기다렸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와 주니 저 역시도 너무 기쁜 거 있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아주 복덩이가 틀림없을 거다. 우리 종철이도 결혼하고 새로운 식구도 들어오고, 그리고 게다가 복덩이까지. 역시나 시어머니는 매우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도 얼마나 설레던지 그렇게 순산하기만을 바라고 있던 찰나 잘 되고 있던 가게가 급격하게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됐고 나중엔 저와 남편마저도 둘이 있는 것도 인건비 낭비일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듯이 그렇게 저희는 점차 쪼들리고 있었죠. 한 번도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힘을 합쳐 해결하자고 생각했어요. 큰일이네. 이번 달도 적자다. 이제 대출도 더 이상 안 되는데 어떡하지? 더 이상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거지? 그때 가게 확장하는데 돈 썼잖아. 확장을 하지 말아야 했나? 어떡하냐 진짜. 곧 애기도 태어날 텐데. 내가 저녁에 대리라도 띄워야지 뭐. 일단 당신 신경 안 쓰이게 할게. 당신은 태교에나 집중해. 최대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줘. 돈 마련은 어떻게든 해야지 뭐.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니까. 자기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가게가 급격하게 기울자 남편은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옆에서 해줄 건 없고 전 임신한 몸 상태로 집에서 원데이 뜨개질 클래스를 열어 소소하게 용돈을 벌었죠. 공방을 운영할 때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기에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관심 가져주었어요. 그나마 용돈은 벌 수 있었는데 문제는 생활비가 도저히 모자랐죠. 가게 대출에 집 대출에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쪼들리는 삶을 살 때 도련님의 결혼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도련님 결혼식에 냉장고를 사주려고 했던 터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도련님네 동서는 저희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기대를 잔뜩 한 눈빛이었고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참 고민스러웠어요. 시어머님이 이미 동서에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걸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곤란한 처지가 되었어요. 너네 형님이 너희 결혼 선물로 신혼집에 냉장고 하나 맞춰준다더라. 아주 큰애가 형님 노를 톡톡히 하지. 어머,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너무 감사하죠. 형님, 감사해요. 이렇게 큰 거를 해주시다니. 역시 형님. 그래. 혹시 입주는 언제야? 그 시기 맞춰서 냉장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 그치? 요즘 냉장고가 얼마나 하나? 너무 곤란한 상황이었고 당장 생활비마저 모자라는 상황에 곤란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차마 못 사준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자 남편은 우리 사정에 어떻게 냉장고를 해주냐며 본인이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일단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을 잘 넘기고 다음에 여유될 때 좋은 거 하나 해줘야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파국으로 돌아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도련님은 괜찮았지만 동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꽤 섭섭해 했거든요. 마음은 고마운데 그건 우리 예전에 사준다는 거잖아. 갑자기 가게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선물을 사줘? 내가 종철이한테 잘 말해볼게. 아마 그 녀석도 지금 내 상황이 뻔히 이런 거 아니까 이해해 줄 거야. 참나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다. 동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던데. 알겠어. 자기가 말 잘해봐. 당연하지.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아휴, 내가 잘못이지. 가게를 더 확장시켜서 이 꼴이 난 것 같네. 당신한테도 미안해. 아니야. 다 잘 살자고 그런 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 아휴, 속상해라. 결국 저희는 냉장고를 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남편이 도련님에게 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동서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투로 말이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동서를 보며 이게 원래 모습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예의가 없는 채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형님, 저예요. 아니, 종철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냉장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 형님이 사주시는 줄 알고 이미 친정에다가 다 말해놨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달라고 했어요? 형님이 먼저 사주신다면서요. 아, 어이없어. 아, 동서, 미안해. 그렇게 됐어. 사실 우리가 사정이 지금 많이 안 좋거든. 정말 사주곤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미안해. 다음에 여유 될 때 그때 정말 좋은 거 하나 해줄게. 진짜 미안해. 혹시 냉장고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어? 최대한 맞춰볼게. 아, 됐어요. 지금 냉장고가 제일 필요한 거였어요. 아니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종철 씨한테 전화로 따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약간 호박씨 가는 스타일인가? 앞에선 이러고 뒤에선 저러고. 아무튼 알겠으니까 결혼식에 봬요. 뭐 설마 저한테 한복이나 이런 건 바라는 건 아니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건데 무턱대고 저한테 혼수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 동서, 지금 화난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화날 건가? 그리고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건데 뭐 동서 입장에선 앞뒤가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 그렇다고 이렇게 전화로 따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 됐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네요. 전화 끊을게요. 형님이랑 참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글렀네요. 그럼 이만. 본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동서를 보며 어이가 없었죠. 이게 그럴 일인가요? 오히려 저였으면 그 집 사정을 먼저 고려했을 건데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황당해서 있는데
이번엔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어머님은 저에게 냉장고를 사주라며 말을 했죠. 정말 아무도 저희 상황은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글펐어요.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아니, 나다. 둘째한테 들었는데 냉장고 뭐 못 사준다며? 아니, 왜? 이왕에 이럴 때 아니면 선물 언제 해본다고? 좀 해주지. 어머님,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돼요. 저희 대출비도 너무 많고 장사가 요새 너무 안 돼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해준다고 했다가 도로 부르니? 그럼 평생 책 잡히는 거야, 너. 아유, 내가 다 나 뜨겁다. 어머님, 사실 그 얘기도 어머님이 먼저 하신 거잖아요. 종민 씨가 그냥 그럴 예정이라고 그 말만 한 거였는데 어머님이 동서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사줄 형편은 도무지 안 되고요. 아니, 가게가 갑자기 안 되는 거니? 잘 되다가 갑자기 왜 그러니? 아휴, 그래도 냉장고 좀 사주지. 걔 많이 기대한 것 같던데. 어머니,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저희가 그러겠어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 다 내가 입을 잘못 늘렸지. 아유, 늙은이가 주책맞게 입을 잘못 늘려서 원. 이렇게 됐다. 에휴, 끊으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다 자기 잘못이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그냥 끊으셨죠. 정말 힘들었어요. 냉장고 하나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분란이 날 일인가요? 저희 상황은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를 보며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골치 아픈 걸 뒤로한 채 시동생의 결혼식이 되었죠. 동서와 전화로 얼굴 붉힌 사건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결혼식이니 축하해주자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동서, 결혼 축하해. 오늘 너무 예쁘다. 서방님, 결혼 축하드려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오늘 진짜 빛난다, 동서. 네. 저 지금 화장 수정해야 해서요. 그럼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빈말은 안 해주셔도 돼요. 헷갈려서요.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좋게 지내자. 동서가 아직까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정말. 화라뇨. 제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저 수정하러 가볼게요. 그럼 이만. 뼈가 있는 동서의 말에 순간 머리가 쾅하니 한 대 맞은 것 같았지만 냉장고 때문에 아직도 앙금이 안 풀렸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한 번 더 동서에게 경악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축의금 문제였어요. 냉장고 이유로 단단히 저를 무시하는 동서였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처음 봤던 동서가 맞나 싶었어요. 동서는 알고 보니 뭐든지 돈으로 사람을 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결혼 전 저희 가게가 그래도 꽤 잘 되고 있던 터라 저와 잘 지내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자 동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참 손아래 동서한테 돈 가지고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 동서,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서방님도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역시 신혼이 좋긴 좋은가 봐요. 부럽네요. 아, 형수님은? 와, 이제 배가 제법 임산부 같네요. 형수도 곧 막달이죠? 꼭 순산하실 거예요. 아기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명색의 작은 아빠인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죠. 그 조카가 태어난다니. 에이, 안 해주셔도 돼요. 충분히 마음만 받을게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서방님. 서방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선물? 자기는 무슨 선물이야? 참나, 요즘 형님만 애 낳나? 안 그래? 형님도 선물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반갑게 맞아주는 시동생과는 달리 동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전 또 왜 저러나 싶었고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을 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축의금이었죠. 동서는 자기 결혼식 식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냐부터 해서 저를 쪼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돈으로 재는 동서. 그리고 저희가 힘들어진 걸 알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구는 태도를 보니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참 멍청하더라고요. 이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게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형님. 축의금 잘 받았어요. 좀 놀랐네요. 가방은 샤넬, 신발도 샤넬. 근데 축의금은 꼴랑 50 하셨더라고요. 뭐?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난번부터 무슨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나 본데?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아니요, 웃겨서요. 그렇게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니면서 동생 결혼하는데 50이라니. 저희 밥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가격이 중요하구나, 동서한텐. 참 진짜 사람 되게 돈돈거린다. 이렇게 말 섞는 것도 유치한데 가방이랑 신발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고 결혼할 때 우리 신랑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 형편 알면서 5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 나 말고 남편도 따로 축의금 한 걸로 아는데. 동서 진짜 너무한다. 뭐든지 다 돈으로밖에 사람 구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살지 마. 저희 친정도 어려워요. 근데도 성의 표시는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든. 형님 마음 잘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주방을 휙 나가는 동서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동서는 시댁에서 모일 때마다 저를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거지 적선하듯 본인이 안 입는 옷들도 가져오며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하는데도 참 우스웠어요. 얄미운 시어머니는 동서 말에 얼마나 맞장구를 쳐댔는지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참 돈 없는 서름이 크더군요. 형님, 제가 오늘 이 옷 가져왔거든요. 형님 형편에 옷 못 사 입으실까봐 제가 안 입은 것들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떠세요? 아, 이거 얼마나 입은 거야? 마음은 고마운데 여기 구멍 났네. 미안, 못 입겠다. 그리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어머, 형님은? 어렵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셨네. 이런 거 입으세요, 그냥. 이제 사지 말고. 그것도 다 돈인데. 그래, 어미야. 둘째가 너 생각해서 가져온 옷들인데 한번 골라나 봐라. 유행이 어딨어?
다 돌고 도는 게 유행인데 안 그러냐? 어머님 같으면 입으시겠어요? 동서, 괜찮으니까 안 가져와도 돼. 이건 진짜 줘도 못 입을 정도다. 헌옷 수거함에도 가지 못할 옷을. 참. 이 말을 끝마치고 전 진통이 왔습니다. 양수가 터져 부랴부랴 산부인과에 갔죠. 참 웃겼던 게 동서 얼굴을 생각하니 얄밉게도 악이 써지더군요. 그렇게 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소아담도 폐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몇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아이는 예쁜 별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던지 정말 말로 다 못하는 상황이었죠. 아마 아이를 잃어본 심정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울기만 할 거야? 이제 형편도 좀 나아졌는데 운동도 하고 웃음도 찾고 그러자, 어? 계속 슬퍼만 하면 어떡해? 나 때문이야. 내가 뱃속에서 잘 품지 못해서 그런 거야. 다 내가 죄지. 왜 나를 데려가지? 하필이면 우리 아기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해. 그리고 네가 왜 잘못이야? 그게 그 아이 운명이었던걸. 이자 잘 보내주자. 남편은 절 위로했지만 도저히 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쯤 허망한 세월을 보냈고 전 입양을 결심했죠. 우리 별이 된 아들과 같은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고 내 힘으로 길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합의 후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할 때 4살이었지만 아이는 꽤 똑똑했고 밝게 자라주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의 슬픔을 알아서 이 아이로 인해 제가 점차 밝아지자 시부모님도 참 좋아해 주셨거든요. 전 입양된 아이가 아닌 정말 제가 품은 자식처럼 키웠어요. 어찌나 똘똘하고 말을 잘 듣던지 아이를 보면 미소가 절로 났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죽은 나의 아이가 더 생각이 났지만 그럴수록 지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이 덕분이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네가 이사를 하고 모든 식구들을 초대한 날이 있었어요.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아이와 이사 선물을 사들고 그 집으로 향했죠. 제가 마음이 한참 아픈 시기였던 터라 동서네는 거의 안 보고 살아서 아이를 입양 후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본 동서는 역시나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야 도대체? 아, 이 아이가 그 아이? 안녕? 난 작은 엄마란다. 안녕하세요. 전 윤민재예요. 엄마, 나 신발 벗고 이 집에 들어가도 돼요? 오늘 여기 온 거 맞죠? 우와, 맛있는 냄새. 그럼.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오랜만이야, 동서. 얼마만이야, 이게. 꽤 오래됐다, 그치? 보기 좋네. 보기 좋긴요, 뭐. 그래도 하는 일이 계속 잘 풀려서 집도 넓은 평수로 이사 왔어요. 아, 선물은 이게 다예요? 오랜만에 보는 동서는 제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또다시 이게 다냐며 막말을 해댔죠.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더럽게도 안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그냥 가볍게 무시했죠. 제가 가져온 선물은 방 곳곳마다 놓을 수 있는 디퓨저와 러그 세트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동서는 참 별게 아니라는 듯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다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갈비를 좋아하는 저희 아들이 맛있게 갈비를 뜯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 좋던지. 하지만 동서는 또다시 제 아이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아니죠. 저에게 막말이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죠. 어머, 먹는 것 좀 봐. 굶었니? 어째 형님, 저 요새 바쁜데 우리 집 설거지라도 해서 창가 벌래요? 애 먹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너네 집 설거지를 왜 하니? 이게 돌았나 진짜? 어머, 장난이에요 형님. 농담도 그분 못하셔.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조카한 사람 민망하게. 재수씨, 말 조심해 주세요. 그게 장난이어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지만 가끔 볼 때마다 말이 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종철이 너, 재수씨 말 조심 좀 시켜라. 아, 형 미안해. 당신 그만해.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형수가 어디 이런 일 할 사람이야? 농담도 청도 것이지. 다들 동서를 나무라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은 멀뚱멀뚱 갈비만 먹다가 다른 반찬이 손에 안 닿는 건지 멀리 있는 반찬을 집으려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뻗은 찰나 입양 전부터 차고 있던 신분증 목걸이 하나에 눈이 가더라고요. 전 원래도 알고 있던 목걸이였지만 동서는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사색을 하고 놀라 방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당황하긴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여보,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지금 가족들 다 초대하고 갑자기 울면서 방에 들어가는 게 어딨어? 어? 문 열어. 시동생이 아무리 방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지 않는 동서를 보고 의아하다 생각했고 전 아들 목걸이를 유심히 보았어요. 입양 전부터 증표처럼 하고 있던 이니셜과 전화번호 같은 게 쓰여있는 신분증 목걸이였죠. 아들이 워낙 애착 목걸이처럼 차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눈에 띄게 낯이 익더라고요. 그날따라. 알고 보니 전화번호 같은 숫자는 동서의 생년월일과 아이의 생년월일이 합쳐져 있는 숫자였죠. 전 순간 조합을 해보고 너무 당황했고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 집에 갈 때 동서의 칫솔을 챙겼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 아들의 칫솔을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똥줄이 타던지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설마 정말 아닐 거다. 이제 내가 별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닐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친자 확률 99.9%였어요. 동서가 낳은 아이가 제가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런 우연이 있는지 싶었죠. 전 이것을 가지고 바로 동서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유전자 감식 결과 종이를 던지고 소리를 냅다 질렀죠. 뻔뻔한 것.
애 버리고 이렇게 쇼하고 사니까 좋니? 네 벌 네가 받은 거야. 네 애가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날 줄 몰랐지? 형님, 아니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발요, 형님. 아니, 말할 거야. 너 돈 때문에 우리 민재 버렸지? 넌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잖아. 근데 목걸이는 왜 남겼니? 나중에 찾으려고? 돈밖에 모르는 년인 건 알았는데 애까지 버리는 파렴치한 년인 건 이제 알았다. 진짜 끔찍해. 넌 애 볼 자격도 없어. 알겠어? 실수였어요. 정말 한순간에 생긴 저조차도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후원이라도 해줄까 싶어 목걸이 하나를 만들어 놨던 거고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네? 이제 쥐 죽은 듯 살게요. 정말로요. 아니, 그렇게 못하지. 민재가 무슨 죄니? 그리고 서방님은? 끔찍해. 너 민재한테 미안하긴 하니? 아니, 모든 걸 속이고 시집와서 서방님한테 죄책감 안 들었어? 난 민재,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너같이 뻔뻔한 거 나 가만 못 둬. 아니 형님, 진짜 왜 이래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재 그래도 누구 때문에 형님이랑 사는 건데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전 동서 말이 끝나자마자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 입에서 민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자식 버리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시집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굴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맘 같아선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정말 꾹꾹 견뎌냈어요. 동서는 저에게 뺨을 맞고 당황했는지 말도 못하더라고요. 참 가증스러웠죠. 너 더 맞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그리고 민재 얘기 입에 올리지 마.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 너같이 악마 같은 사람한테 우리 천사 같은 민재가 태어난 게 참 아이러니하다. 넌 끝장을 봐야 정신 차리지? 안 그러니?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에 곧장 향했고 시어머니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뒤로 자빠지셨고 당장 이혼을 시켜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서방님도 이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동서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서방님을 붙잡았지만 한 번 돌아선 서방님의 마음은 돌릴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정말 끔찍하더군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래서 나은 거야. 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제발. 아니, 끔찍해. 날 속이고 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보면 네가 얼마나 무서운 앤지 이제 알았어. 도저히 용서 못하니까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할 거야. 그리고 형수님한테 넌 평생 사죄하고 살아. 네가 버린 애 그렇게 거둬주신 분이니까. 알겠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나 그때 정말 어렸단 말이야, 진짜. 그리고 내가 그 애 후원해 주려고 했어. 양심이 있지. 넌 걔를 버릴 때부터 이미 양심을 저버린 년이야. 알겠어? 소름 돋으니까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나 절대 못 나가.
그리고 이혼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신 포기 절대 안 해.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그렇게 서방님은 결혼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서방님은 한동안 정신병원에 다니며 심리 치료를 받았죠. 다행인 건 동서의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도 많이 받았고 결혼도 무효가 되었어요. 그래도 서방님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었겠지만요. 그리고 전 차마 아이를 데리고 매번 시댁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이 아이를 볼 때마다 혹시라도 동서 얼굴을 떠올릴까봐 불안했거든요. 전 제가 책임지고 제 자식으로 입양했기에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더라도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럼 아이는 2번 상처를 받는 셈이 되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절 이해해 주셨고 남편 또한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제 마음을 놓이게 해주었죠. 동서는 서방님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한 후 정말 뻔뻔하게도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며 저에게 으름장을 엄포했어요. 얼마나 뻔뻔하기 짝이 없던지 자기 혼자 죽을 순 없다는 마인드 같았어요. 심술 맞은 그 마인드 어디 갈까요? 아이, 제가 데려가야겠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아이라도 제가 키워야죠. 안 그래요? 남의 손에 어떻게 맡겨? 가뜩이나 형님한테. 미친 거 아니니?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절대 안 돼. 넌 내가 소송해서라도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 소송을 걸었고 다행히도 동서에겐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아이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걸었고 동서는 서방님에게 줄 위자료와 함께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저에게 한 번만 사정을 하는지 돈 좀 해달라고요. 정말 믿기시나요? 어찌 그렇게 뻔뻔하던지 웃기더군요. 웃음도 나왔고요. 저 새 출발하게. 그럼 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불쌍한 사람 적선한다고 치고 해주세요. 진짜 상대할 가치가 없다. 너 취직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애 버리고 아주 파렴치하게 살고 있다고 떠벌리기 전에 꺼져. 제 말이 무서웠는지 동서는 그 후로 지금까지도 종적을 감췄어요. 참 모진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 걸 보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도 시댁에선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면서도 잘 받아주었습니다. 인연이 닿아서 우리 가족이 된 애를 어떻게 내치겠니? 물론 지금이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겠지만 점차 잊혀지겠지. 나도 민재 우리 손자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어미도 기운 차리고 그만 눈치 봐. 아이고, 참 마음이 약해서 너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근데 제 아들이에요, 민재, 정말. 제가 잘 키울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우리 아들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잘 키워내자. 민재 친부모가 누군지 우린 중요하지 않았잖아. 다행히 저를 지지해주는 식구들 덕분에 아이를 잘 키워냈죠. 그리고 전 지금 제 아들 민재 유학길에 따라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민재가 저희 집에 선물처럼 온 그날부터 저희 집은 살림살이가 엄청 펴졌어요. 가게도 다시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점차 확장이 됐죠. 진짜 가난해서 앞길이 안 보이는 날도 있었는데 우리 선물 같은 민재로 인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단 한 번도 제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에게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커서 벌써 16살이 되었어요. 가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남편도 이제 곧 사업을 뒤로하고 캐나다에 잠깐 왔다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세상 단 하나뿐인 가정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물론 그때를 생각하면 제 아들도 불쌍하고 그 동서라는 인간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선물 같은 민재가 내 옆에 있게 해주었으니 그냥 이젠 다 털어버렸어요. 정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이 딱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쓰다 보니 벌써 애가 하교할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아이를 잘 키워나가며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글을 쓰며 말이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선물처럼 우리 곁에 온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